지금 너무 급하니까 일단 진정제를 놓은 거예요. 진통제를 놓은 거예요. 네네. 그럼 효과가 당연히 있죠. 당장은 좀 덜 아프니까. 이제 여태까지 과거 사례를 보면은 과거에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의 효과는 최대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후속 대책이 아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 27일이었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긴급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아주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힘들다, 이런 토로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이 돈 관리 그리고 이제 자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경필 작가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재테크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네. 또 저희가 약간 돈 모으고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네. 마침 또 이제 부동산 대책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아주 난리예요. 그런데 또 마침 또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책도 또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측하시고 쓴 건지 되게 타이밍이 딱 이렇게. 네, 사실 불장을 예측한 건 아닌데 작년에 이 책을 기획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좋아야지 이 아파트 관련된 책이 나가니까 올해 시장이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런 책을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마치 빨리 사야 된다, 상위 입지에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런 책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라고 하는 거, 주택이라고 하는 건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시류에 따라서 사냐 안 사냐를 하지 말고 당장 내가 3년 5년 안에 못 산다 그래도 10년 15년 안에는 사야 되니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출 규제 터지고 나서 책 나온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 나왔습니다. 네, 딱 나오는 날 대출 규제가 딱 나. 그러면 이제 결국 당신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건데, 사게 되는데 지금 대출 규제 막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도 있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강력했던 대출 규제와 거기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라든지 폭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시장에 어떤 오해를 줄 수 있냐면, 야, 얼마나 대단한 상승 압력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라고 하는 시장의 반작용을 불러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부동산 때 폭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근데 물론 이번 대책이 조금 세기는 세요. 그 전에 이제 대책 같은 경우는 이걸 주담대를 총액 한도로 제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6억,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6억까지밖에 안 해준다. 연봉 1억이든 2억이든 5억이든 연봉 20억도 일단 6억밖에는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조금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아파트 상승의 어떻게 보면은 불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거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국적이고 전 수도권적인 건 아니고, 사실 한강벨트나 그다음에 강남 서초나 마용성에 사실은 국한된 부분이고, 의외로 서울의 25개구를 각각 들어가 보면 떨어지는 데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불장이 중위 가격이나 더 하위 이 입지로 이제 번지는 것을 막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아픈 환자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거냐, 빨리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약물 치료할 건지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니까 일단 진정제를 놓은 거예요. 진통제를 놓은 거예요. 그럼 효과가 당연히 있죠. 당장은 좀 덜 아프니까.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진 않고 반드시 공급 대책이 뒤따라줘야 되고, 이 어떻게 보면은 불장이 좀 진정세로 들어갈 거라고는 보는데, 이제 여태까지 과거 사례를 보면은 한국주택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은 과거에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의 효과는 최대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후속 대책이 아마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진정됐던 것이 다시 상승할 건지 아니면 그냥 진정 추세에서 횡보로 갈 건지가 결정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부동산이라고
뭐 따로 떼기보다는 그냥 경제 어떤 뭐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파트니까 맞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금리도 막 내리려고 하고 경기도 침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유동성도 막 풀려고 하는 이런 와중에 막 특정 지역들이 막 올라가니까 우선 잠깐 누르겠다라는 네. 식의 정책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경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집값만 오르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경기가 좋으면 오히려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가기 때문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이 좋아지면은 그 소득이 좋아진 것이 나중에 자산 시장에 반영이 되지만 사실 당장은 경기가 막 좋고 뜨거우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긴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은 좀 안정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과거 사례도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최소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뭘 해도 사실은 수익이 네. 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일부 자산에만 돈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뭐 시원하게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금리를 낮추진 못했지만 1년, 2년 전에 비해서는 금리가 많이 내려와 네. 있고 또 앞으로도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리 반영이 되면서 사실 상위 입지가 먼저 튀어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고소득 뭐 이렇게 맞벌이 뭐 대기업 맞벌이 이런 분들이 이제 대출은 그래도 소득에 연동돼서 해줬으니까 뭐 연봉이 막 한 2억 3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대출만 한 10억 20억 막 받아가지고 맞아요. 집을 막 샀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계속 막 쏠림이 일어나고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사람들이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과열이 됐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다리 끊어졌다. 그렇죠. 못 사게 되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되게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 비싼 집을 이렇게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사는 거를 못하게 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내용이 한 9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주담대 최대 한도 6억으로 제한하는 거. 그다음에 유주택자는 아예 원천적으로 주담대를 불가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주담대 시에 전입 의무 6개월 뭐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35년 40년 대출 연리금 상환 네. 가능하던 걸 30년으로 다 고정을 해놨고 이제 이런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는 사실은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어떤 국가도 이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약간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 일시적인 제한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나는 소득이 좀 돼. 그래서 아직 자산은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네. 워낙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나 좀 한 10억, 20억 대출 받아갖고 한 30억, 40억 사고 싶은데 나 이걸 못 산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시장 경제에서의 논리로 봤을 때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니까 약간 반시장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분들은 꼭 30억, 40억짜리 집에 꼭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럴 건 네, 있죠. 그죠. 뭐 개인의 네. 자유긴 하지만 네. 그분들이 과연 집을 30억, 40억 지금 뭐 보통 반포에 한강 안 보이는 아파트도 한 48제곱미터 한 45억 정도 하는데 그런 아파트를 도대체 사서 과연 그게 실효적인 이익이 있을 거냐 자산으로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제 우리가 강남이 됐든 서울 아파트가 됐든 상승률은 정해져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몇 퍼센트나 오를까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단기적인 상승률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10년, 15년에 평균 얼마 올라갈 거냐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의 시장도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 네. 2000년대 초반에 벌써 25년 정도 된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한 7%, 8% 이랬거든요. 그때 집을 샀던 분들은 중간에는 막 오를 때도 있고 안 오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률은 예측이 어려운데 이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딱 펼쳐서 평균을 내보면 거의 7, 8%의 수렴을 합니다. 연평균. 예, 연평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그때보다 훨씬 늦은 뭐 2011년, 12년, 13년 이런 정도에 산 분들은 그때는 이제 국채금리가 4%대로 네. 낮아져 있고 뭐 4, 5%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산 분들의 앞으로의 평균 10년, 15년 아직 15년은 안 됐는데 예, 그걸 또 평균을 내면 거의 4, 5%의 수렴을 하거든요. 연평균 상승률이. 네.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죠.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가 생기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IMF가 온다든지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다시 엄청난 고성장에 막 7, 8% 성장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의 수렴을 합니다. 지금 강남이든 서울이든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채 10년물 금리인 수준은 뭐 지금 한 2.8, 2.9, 뭐 2.7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여기서 한 3% 넉넉 잡아 3%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강남과 같이 특수한 기대 수요가 몰리는 것은 그거보단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같으면은 3% 수준의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 정도 올라가는 아파트 굳이 그렇게 막 추격 매수하면서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영상 보시는 분은 그러네 진짜 3%밖에 네. 연평균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뭐 살까요 안 살까요? 아니 그 정도면 뭐 이제 고민 안 하죠. 고민은 네. 그냥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막 한 달 만에 막 그렇죠. 10% 20% 올라버리니까 막.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왕창 올라가는데 나중에 지나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이번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3%가 실제 이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주식은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최소 요구 수익률이 예금 금리는 돼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거 주식 투자 안 했었으면은 예금을 했으면 한 2.5% 먹었을 네. 테니까. 근데 아파트는 보유세도 내야 되죠. 취득세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금 금리보다 한 2배는 올라야 되거든요. 5%는 안 오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5% 올라야 되는데 3%밖에 안 오르니까 이거는 손해고 안 사는 게 맞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이 주거를 안 사면 다른 데에 주거 비용을 내야 돼요. 뭐 월세나 전세도 월세를 내야 내야 될 수도 있고 전세를 내야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거 전세도 또 자본을 끌어다가 타인 자본 비용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실제 3% 오른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자산 가치로는 한 6, 7% 오르는 거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옛날처럼 엄청난 뭐 집을 사서 부자가 됐다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는 발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좀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좀 내가 거주한다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 얘기처럼 결국에 이제 연평균으로 이제 길게 장기 시계를 보면은 수렴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단기적으로 막 올라가고 단기적으로 막 올라가죠. 하지만 근데 이게 한 달에 20% 올랐으니까 뭐 12달에 뭐 200% 오르겠다. 이런 그런 약간 건안 조급함으로 막 가는 거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상위 입지 소위 말하는 뭐 한강벨트, 마용성, 뭐 강남 서초 여기에 아파트는 훨씬 이제 볼륨 자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여기가 진짜 더 오르느냐 이런 걸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지금 반포에 84제곱미터 아파트 한강 안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네. 46억 3천이에요. 전세 17억이에요. 이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는 뭐 조사 기관에 따라 달라요. 어떤 데는 뭐 11억 넘는다 그러고 어떤 데는 뭐 10억 5천이라고 그러는데 평균은 뭐 14억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중위가격 아파트는 한 10억에서 11억 사이라고 봤을 때 서대문구에 있는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10억 6,200입니다. 자, 반포의 84제곱미터 46억. 네. 그다음에 서울의 서대문구의 중위가격 아파트 84제곱미터 10억 6,200. 자, 이 둘 중에 상승률이 어디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높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반포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면 이게 어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 SK텔레콤이 더 올라갈 거냐, 약간 이런 거 질문하고도 비슷한데 이게 사실 뭐 정확하게 시장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은 시장이 그 주택에 대해서 갖는 기대 값이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은 이 반포의 84제곱미터와 서대문구의 84제곱미터 중에 어느 쪽을 더 큰 기대값을 갖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네. 기대값이 큰 쪽이 중간에 경제적인 이벤트가 특별한 게 없다면 그렇게 결과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높다는 거는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고 돈이 글로 더 몰리게 되는 거고 결국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냐면 제가 책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46억 3천짜리 반포 아파트는 전세가가 17억이에요. 그러면 17억이라는 얘기는 17억을 만약에 이 집주인이 월세로 받으면 전세 안 받고 나 네. 그냥 다 월세로 받을래. 네. 그러면은 요거를 1억당 4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은 9,18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산세가 여기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 좀 많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를 빼면은 네. 1년에 7,180만 원 정도가 이 반포 아파트에서 나와요. 네.
근데 7,180만 원이 나오는 아파트를 46억 3천에 샀으니까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보면 수익률은 1.55%입니다. 아, 1.5%. 야,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수익률이.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 저렇게 수익률이 낮은 걸 왜 46억에 살까라고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의 최소 요구 수익률은 5% 예금금리 2배 돼야 된다 그랬는데 5%여야 되는데 지금 1.5밖에 안 나오는 수익률로 산다는 거는 3.5만큼의 기대값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미래에 연간 3.5는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월세로는 못 벌지만 집값이 올라서 벌 거야. 집값이 올라와서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중위 가격 아파트인 서대문구의 10억 6,200 아파트를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는 네. 전세가 5억 2천인데 이거를 몽땅 다 월세로 받으면 이 월세가 얼마냐면은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럼 2,800만 원 정도를 10억 6,200 지금 매매가로 나눠 보면은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2.64%. 굉장히 높죠. 네. 아까 1.5%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최소 요구 수익률 5%와의 차이가 2.36밖에 안 난다. 그 얘기는 이 중위 가격 아파트는 시장이 한 연간 평균 2.36 정도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시장의 기대값이 자산 가격에 한 10년 지나서 그대로 반영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그렇게 반영이 되는 과정이 지금의 가격 변동 과정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특별한 경제적 이벤트가 없다 그러면은 46억인 반포의 아파트가 상승률 면에서는 조금 더 올라간다. 과거 10년, 15년을 봐도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한 1% 이상 강남이 상승률로 조금 일반 중위 지역보단 더 올라간다.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그러지만 낮은 수익률의 아파트를 사람들은 왜 사는 걸까? 이거를 또 대단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님은 좀 이해를 어쩌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40억, 50억짜리 아파트를 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하고 주택의 부동산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주식은 자산이잖아요. 지위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파트라는 거는 자산임과 동시에 이 지위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럽에 열흘 동안 여행을 가는데 500만 원이에요. 패키지 여행. 괜찮죠? 500만 원. 500만 원. 가서 뭐 어느 숙소에 묵고 어디 가서 뭐 핫플레이스 가서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그 유럽의 엄청난 문화재들을 다 보는 그 패키지로 500만 원. 똑같은 상품인데 코스가 똑같아. 숙소도 똑같아. 가는 데도 똑같아. 식당도 똑같아. 근데 250만 원. 반값밖에 안 해. 와, 그럼 무조건 그걸 해야 되겠죠. 근데 하려고 딱 그랬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이 250으로 싼 대신에 여기는 사진 찍고 내 휴대폰에 저장은 할 수 있는데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올리는 다른 거 사람한테 금지. 자랑 금지야. 네. 자랑하면은 500만 원 더 내야 근데 어차피 여행이라는 거는 내가 가서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네. 어차피 무조건 250만 원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설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럽 갔다 온 거 딴 사람한테 사진도 못 보여주고 인스타그램도 못 올린다 그러면 그냥 250 더 내더라도 500을 갔다 옵니다. 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계산기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내가 집 어디예요? 그러면 저 강남 삽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차를 벤츠 BMW를 탄다 그러면 벤츠가 뭐 성능이 좋아서 탄다라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하차감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사실은 집은 뭐라고 그래요? 귀가감. 귀가할 때 느끼는 감. 그 다음에 네. 출가감. 아침에 출가할 때 느끼는 감. 하차. 이런 감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승하차. 제가 옛날에 어떤 누구한테 들었는데 회사가 아셈타워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회초년생 때 삼성동에다가 집을 원룸을 얻어갖고 있어. 너무 비싸서. 네. 근데 소문이 다 난 거야. 너 집 어디야? 그랬다.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에서 원룸에 사는. 근데 어쨌든 삼성동이야.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사를 갔대요. 네. 근데 이사 갔는데 뭐 집 어디야? 그러면 이제 이사 갔지만 말을 계속 삼성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수익률 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착각할 때 막 상위 입지가 막 맞아요. 물론 기대값이 높으니
약간의 상승률은 높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무슨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막 좌우할 정도의 수익률이 날 거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공포감을 안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보면은 이제 반포가 막 46억인데 전세가 17억이니까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전세 끼고 살려고 그래도 한 30억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서대문구는 한 5억이면 들어가니까 그래서 5억이면 되는 거죠. 투자금 대비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또 반포가 맞아요.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이 그럼 뭐 포르쉐가 뭐 싸서 사는 건 그렇죠. 아니고 뭐 롤스로이스 무슨 뭐 올라갈 거라고 사는 건 속도가 아니니까. 뭐 3배 빠른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다 비슷하지만 약간은 좋지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막 2-3배, 4배 더 주고 사는 이유는 말씀하신 어떤 그런 하차감 뭐 이런 건 감성적인 영역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이 좀 센 듯하긴 한데 네. 사실 어디를 타겟을 한 거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영상 들어오기 전에 대표님하고 얘기 나눌 때는 좀 고가 아파트로의 현금 유동성 유입을 조금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뭐 40억, 50억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못 사게 해도 그분들은 대출 막혀도 물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을 낼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야 뭐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40억, 50억 사는 분들이야 뭐 사서 뭐 본인이 보유세 더 내겠다는데 그거야 뭐 우리가 뭐 말릴 생각은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타겟으로 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아파트 이하 여기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상위 입지에서 불붙었던 장이 이제 중위 가격 이하로 번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좀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번 정책을 피다 보니까 어쩌면 진짜 실수요자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이 7월 달부터는 또 스트레스 DSR 제도가 원래 이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도 대출 금액 자체가 지금 내 소득에 비해서 낮아지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도 제한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규제 뭐 30년으로 묶는다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 이거 오히려 실수요자들 이거 집 사는데 조금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방해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네. 방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해달라 사지 말아달라라는 것이 담겨 있는 정책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걸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워낙 급하니까 일단 진통제부터 빨리 놔 그래서 놓은 거고 후속 대책이 분명히 공급 측면에서도 나오고 세제 측면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에 제가 듣기에는 강남구 서초구 가가지고 네. 뭐 세제를 건드려서 뭐 압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집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뭐 세금을 막 보유세라 때리거나 이런 거는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세제 관련된 내용은 없었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진통제를 맞고도 이게 만약에 완화되거나 진정되는 국면이 없다면 결국은 세제 카드도 꺼낼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당장에 단기적으로 막 가격 올라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조금 좀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짜셔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것을 대비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